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한 10개 기업 중 7개가 상장 이후 시가총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 분석 결과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기술 특례로 상장한 248개 기업 중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한 곳은 73개, 30%에 불과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중국이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의 차기 버전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제조 2025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이제 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다만 새 전략엔 목표와 방향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다른 명칭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에 태어난 아이가 6만 5,02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늘었습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고 증가율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혼인 증가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영향인데 1분기 합계 출산율도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한 0.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9일 열린 한국은행 금통위가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인하가 될 텐데요. 은행 대출 금리도 따라서 낮아질지 주목됩니다.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최근 늘고 있는 가계대출 동향 그리고 대출 금리 추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은행권에서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게 돼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기 때문이죠. 29일 하는 금통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차입 수요는 더 늘어날 텐데 향후 대출 금리는 얼마나 낮아질지 제때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대출금리 요즘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대출자에 가장 민감한 게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29일 목요일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인하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정환 교수님 혹시 유지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렇죠? 유지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KDI가 우리나라 기관들은 최초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대 아래로 예측을 했고요.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 사실 이전까지는 외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나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 수준이 이미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갈 정도로 매우 높은 상태였는데 지금 1,300원대 후반으로 좀 안정돼 가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덜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또 관세 불확실성, 관세가 사실 효과를 발휘하려 그러면 한 달에서 석 달,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우려, 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외환 시장이 안정된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지금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한번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낮추고 하반기에 한 번쯤 더 낮추는 이런 정도의 정책을 피거나 하반기에 조금 경기가 더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한 번 더, 한 두 번까지도 내리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경기가 좀 유중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데 사실 한국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저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빌린 돈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중요한데 보통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은행들이 잘 금리를 안 내렸단 말이죠. 내리는 신용만 하고 예금금리는 제가닥 내리는데 왜 대출금리 그동안에 잘 안 낮췄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게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10월이요. 10월, 11월 연달아 2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요. 올해도 2월에 한 번 인하했으니까 3차례 인하했죠. 야, 그러면 내 금리도 0.75% 정도는 떨어져야 맞는 거 아니냐? 안 떨어졌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주위에 금리 낮아졌다는 분 못 봤습니다. 자,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금융당국의 관치로 시장 금리가 많이 왜곡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여기다가 이제 금융감독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를 악용해서 예. 은행권들이 오히려 대출 금리의 가산 금리는 높이고 그리고 우대 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예대 마진 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금융감독당국은 이른바 금리 변동에 대한 어떤 이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1단계는 그냥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만 변동형의 경우 가산금리를 얹어서 한도를 줄여왔다면 지난해 이제 9월부터는 2단계로 오히려 이금융권까지 확대했죠.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전 금융권에 대해서 모든 대출에 대해서 이제 이 대출 규제를 이제 옥죄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제도 시행 이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출자들은 변동형. 왜냐하면 변동형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고정형보다 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형이 우세했는데 대출 규제하고 난 다음부터는 점점점 해서 비중이 지금 역전됐습니다. 고정형이 더 많아졌습니다. 고정형이 한 65% 그리고 변동형이 한 35% 비중인데 신규로 주택담보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대부분 고정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고정형의 맹점이 뭐냐?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처음 받은 대출 시점부터 5년 동안은 금리가 변동되지가 않습니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만약에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그 혜택을 못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체감하기 좀 어렵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기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들,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림에 떡인 셈이고 오히려 은행권의 경우에는 지금 총량 규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는 좀 덜 낮게 하면서 지금 뭐 지난달 들어서 8개월 만에 예대 마진 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 얘기는 7개월 연속 예대 마진 차가 늘어났다. 은행이 그만큼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동안에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추지 않았다. 이게 금융감독당국의 간섭, 총량 규제, 그걸 빌미로 또 은행들로서는 불가피하게 대출 금리를 낮추지를 않았는데 4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니까 대출 금리가 조금 오랜만에 떨어진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주담대 평균 4% 아래로 낮아졌다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은행들이 이게 방향을 바꾼 겁니까? 이런 어떤 현상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까, 이건? 이거 사실 정확하게는 수치를 분석을 해봐야 될 이야기이긴 하지만 원래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로 생각을 하면은 시장금리가 조금 먼저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란 것은 초단기 금리, 하루 혹은 일주일 이런 단위로 생각하는 그렇게 긴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콜 시장에서 운영하는 이런 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 시장의 금리는 미래 또 다음번에 금리를 또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기대감에 따라서 빨리 반응을 하고 장기물 같은 경우에 보다 더 많이 반응을 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 시장금리는 보통 먼저 반응하는 경향성들은 있다라고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담대 같은 것들이 사실 4%가 거의 마의 벽처럼 한동안 굉장히 오래 지켜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평균 금리로 봤을 때 3.98%로 해서 0.19%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좀 낮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산금리 오를 때 전후로 약간 회귀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이게 정책이 어떻게 갈지 아직 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특히나 한국은행에서는 가계부채를 늘리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거시 건전성에 대한 부담, 거시 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특히나 지금 최근 신용등급 이슈가 조금 걸려 있거든요. 신용등급 이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이 신용등급이 나빠진 것 자체가 신용등급 마켓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읽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평가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러니까 일말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 같은 것들이 세워지면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 물론 가계 부채가 그만큼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가계 부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 쪽에서는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실수요자 문제도 있고 시장 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무턱대고 이렇게 방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부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뭐 다행스러운 것은 이 순이자 흔히 말하는 예대 마진 부분도 약간 축소가 되면서 가상금리도 일부 낮춘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는 이제 또 선거가 끝나고 다음 정권이나 정권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보자라면 인위적으로 좀 올려놓은 상태고 예. 이 시장이 금리 내려가는 것에 비해서 인위적으로 올려놓은 상태고 인위적으로 올려놓은 부분이 은행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익과 뭐 영업비라고 할 수 있는 가상금리를 통해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자들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은 좀 정책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이제 선거 이후에 정책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이제 주담대 대출금리가 조금 낮아지니까 은행의 예대 금리 차가 조금 좁혀졌다. 그동안은 이게 계속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많이 늘었는데 요거 지금 요번에 조금 줄어드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대출 금리가 과연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낮아진다 하더라도 체감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고정형, 물론 뭐 고정형. 은행은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5년 동안 고정이고 이후에 이제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잖아요. 예. 이 기준이 되는 게 은행채 5년물이에요. 은행채 5년물이 실제로 지난달 떨어졌습니다. 모처럼. 그래서 5년물. 이제 3% 밑으로 떨어진 거고 4% 아래로 떨어진 거고 예. 또 하나가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건 코픽스 금리예요. 예. 시중 8개 은행의 자본 조달 금리인데 이건 계속해서 7개월 연속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 대출자들은 변동형 금리를 택하는 게 아니라 대출 한도가 줄다 보니 예. 고정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4대 이 지주, 금융지주사들의 1분기 석 달 동안의 이자 이익을 봤더니 예. 무려 10조 6,400억 원입니다. 10조 6,400억 원. 네. 1년 전에 비해서 2.2%가량 늘었는데 예. 오히려 비이자 부분의 이익은 1.4% 같은 기간 줄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자 장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경기 침체로 가게도 어렵다, 기업도 어렵다, 다들 이자 부담을 호소하니 오히려 금융당국의 초점이 그동안은 총량 규제에서 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만큼 금리를 낮추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또 포커스, 무게중심이 옮겨가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예금보험료와 같은 법정 비용을 가상금리에서 빼서 제외해서 대출금리를 낮추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이 과도한 이제 이익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여금을 물리는 이른바 이제 횡재세 도입도 추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아마 이 기존처럼 해왔던 금융감독 당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예대 마진을 굉장히 누려왔던 네. 이런 관행은 아마 사회공헌은이라는 이름으로 철퇴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대 마진이 은행들이 좀 높아진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 당국의 이제 간섭도 있기 때문에 은행 스스로 대출 금리를 덜 낮추거나 오히려 올린 측면도 있지만 대출을 억제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29일 날 금리를 기준금리를 낮추면 대출 금리가 따라서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소비자 고객들한테 싼 돈을 많이 빌려가라 이런 신호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시장 금리란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그러니까 시장 금리란 아까 정책 금리와 은행의 흔히 말하는 이익 부분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이것에 추가로 이제 뭐 소비자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앵커님 말씀처럼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빚을 내서 네. 어떻게 싼 보면 이자를 좀 더 써라 물어라는 이런 이야기이긴 건데. 한데 그러니까 경제학적 메커니즘은 네. 싼 이자가 효율적인 대로 가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싼 이자가 투자로 돌리는 것들이 경제학에 생각하는 어떤 금리 인하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떨어져야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서 다시 경기 부양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게 목적인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 사업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들이 이러한 채널로 가지 않고 예. 생산성이 없는 채널들
그냥 가계 역시 부동산으로 가고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기업들 역시 자산을 사는데 이제 부동산 자산 같은 것들 사는데 돈이 많이 대출이 왜냐하면 그쪽에 담보가 좋기 때문에 예.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수가 있고 이런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정책적인 목적은 이렇게 낮춰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늘리는 게 목적인데 우리나라 지금 방향성은 자산에 돈이 흘러가면서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자산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런 역할들이 예.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인데 네. 지금 대출 방식으로 그리고 너무나 안정성을 취하는 대출 방식으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 이런 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들도 마침 비슷한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이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금리 내리면 뭐하냐. 이때다 하고 또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올린다. 그러니까 금리 낮춰서 대출을 받으면 이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문제다는 거를 교수님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그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대출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 폐지 그리고 가상금리를 높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약간의 대출금리 실질적으로 올리는 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곳은 내린다고 그러고 어떤 곳은 올린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3단계 이제 DSR 시행 시점이 하반기로 정해졌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이라든가 예금담보로 했던 기타 대출이라든가 모든 대출이에요. 예. 모든 대출의 총합을 자기 소득의 범위 이내에서 하도록 거기에다가 이제 변동형일 경우에는 가상금리까지 이제 더하면서 예. 대출 한도를 좀 옥죄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 예.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시중은행보다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출 금리가 조금 낮거든요. 조금 낮다. 네, 조금 3% 선 후반까지 이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일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대출은 정말로 선착순인 거예요. 선착순. 맞습니다. 오. 선착순으로 지금 네. 이제 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 한도 건수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출자는 많으니까. 비대면의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구태여 의자를 은행이 기준금리 낮아진 만큼 그다음에 낮추지 않고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중 돈이 너무 많아서 유동성이 그렇지 않아도 은행권으로만 몰리고 있거든요. 당연히 예금금리 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대출이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이제 이 자금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은행들조차도 보유 비용에 대한 이제 이 불안감 때문에 구태여 예금 금리 올리지 않고 대출 금리 낮추지 않다 보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짱 이장 장사하는 꼴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 스트레스 DSR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7월부터 시행이단 말이죠. 이게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실제 대출 한도가 이 정도 꽤 줄어든다고 봐야죠. 이게 시행이 되면. 이제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많은 영향을 예. 받을 거지. 뭐 DSR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소득과의 어떤 비율을 따지는 이런 어떤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원금하고 이자 갖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내가 이자를 산정할 때 내가 실제 내고 있는 이자가 아니라 추가로 1.5%포인트를 더 감안해서 이자 비용을 계산한 큰 틀에서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실제 내고 있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내야 될 것을 더 계산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을 해서 예, 한도를 줄인다 이런 한도를 얘기네요.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1,700만 원 정도, 1억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게 거의 2배 그 계산이 이렇게 물론 이제 만기 30년 대충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많은 표준적인 계약에서 네. 연봉 1억 정도 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감소한다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연봉 1억 원 정도의 30년 대출을 받으면 한 6억까지 6억 2천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뭐 계산상으로는 스트레스 DSR이 되면서 이자 부분이 1.5%포인트 올라가게 되면 한 5억 9천대까지 내려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늘 이자 수준이 낮기 때문에 1.5% 더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런 정책이긴 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을 좀 억제하는 효과 그런 차원인데 그렇게 되면 얼른 지금 먼저 대출 받는 게 제 말로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 받을 돈이 은행이 빌려주는 돈이 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온라인 비대면 열었더니 1분 만에 다 나간다.
그러면 하루에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다 정해놓고 은행들이 이걸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은행 지점마다 조금 달라요. 은행 수요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제 본인이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은행도 지점마다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지점장이 정결사항으로 그분의 이제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서 우대금리나 가상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대출 총량 전체적으로 은행 총량은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점별로 또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에 은행 수요가 몰렸다 그러면 조기에 이제 그 은행 대출이 이제 마감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디데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6월이라면 다음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동안이고 또 특히 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대출금리는 연동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낮아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걸 우리 막차 수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이제 5월 22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 4월 평균치를 웃돌고 있어요. 근데 아. 5월은 초순에 휴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업일수가 적었는데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일수를 감안하게 되면 그동안 평균 한 2배가량 가수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오히려 이제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은행이 갑인 겁니다. 한도도 이제 줄어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대출금리를 낮출 요인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앞서 제가 이제 예대 마진차가 8개월 만에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고는 조금 하지만 낮아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제 이 2003년 1분기에 이어서 지금 은행들은 뭐 역대급 실적을 지금 이어가면서 예. 사실은 뭐 그동안 우리가 늘 뭐 이자 장사하면서 계속 이제 성과급 잔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달 들어서 미리 받으려는 대출 수요로 주담대 같은 경우 특히 급증을 한다면 은행이 한 해 전체로 빌려줄 수 있는 양 이런 게 어느 정도 감독 당국이 규제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뭐 수요가 급작히 늘다가 또 하반기로 가면 못 받으겠어요. 문턱이 너무 높아지는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앵커님 말씀 정확하게 맞고요. 사실 그 이제 대출자 사이에서는 1월에 가서 대출 받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은 늘 있습니다. 1월에? 왜냐하면 그때는 대출 한도가 그러니까 연간 계획에 따라서 한번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 1월에 대해서는 대출이 어느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은행들이 총량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총량 규제. 예, 총량 규제 그러니까 맞춤에 따라서 가상금리를 굉장히 높인다든지 아니 흰사를 어렵게 한다든지 대출을 안 해준다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는 총량 규제란 것이 없어야 되지만 원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은행이 이제 사실은 총량 규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관치 금융을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시장만이 돌아가는 세상이라면 없어야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총량 규제 같은 거 안 하는. 총량 규제를 사실 하는 것들은 조금 쉽지는 않죠. 쉽지 않다. 미국도 뭐 이런 데들 왜냐하면 그런 데들은 금리에 따라 시장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특수성이 하나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대출이 안 줄어들거든요. 네. 보통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기엔 대출 확 줄었다가 다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올라가면서 이 시장을 통한 메커니즘, 금리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대출 같은 것을 규율한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데 한국은 아까 자산시장, 우리나라 아까 자산시장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뭔가 금리에 상관없이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수요가 몰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좀 시장 메커니즘이 좀 왜곡되고 있고 이런 왜곡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총량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근데 상황이긴 한데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1월 달에 받기 쉽고 연말에 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고 지금 많이 나가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량 규제가 있다 보니까 뭐 먼저 받아야 되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은행으로 잽싸게 달려가야 하고 온라인에서 체크를 해야 되고 빌리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이자 부담도 힘겨운데 정말 대출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때 좀 어떻게 하면 뭐 1분 만에 오픈런이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노하우가 좀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비대면 대출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느냐. 일단 은행마다 좀 틀려요. 인터넷 전문은행도 하루의 시작은 카카오는 오전 6시 그리고 K뱅크는 오전 9시 대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모든 걸 지금 준비해 놓고 필요한 정보를 메모장에 이제 좀 복귀해 놓고 시작되면 오픈되면 이제 넣어라.
라는 이제 형태의 성공 노하우가 이제 공유되기도 하고 있는데 예. 물론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일단은 금리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오프라인 은행의 경우에는 일부는 대출 한도가 없으니까 오히려 대출 금리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대출 금리를 낮추고는 낮추고 있는데 있고. 지금 나타나는 이 행태를 보게 되면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대면으로 지금 일부 이제 대출 한도가 남아 있는 걸 감안해서 비대면으로 금리는 낮추지 않고 한도. 대출 한도를 일일 비대면은 최대 5억이었다면 예. 당장 한 10억 정도로 아, 이제 인터넷 은행과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아. 한도를 좀 늘리고 있거든요. 주요 일반 은행 중에서도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비대면으로 금액을 늘려주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불필요한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건 없애야 돼요. 전체 대출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을 따지다 보니 불필요하게 나는 뭐 5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합산되거든요. 사용해봐야 100만 원, 200만 원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통한도를 안 쓰고 있다면 한도 전체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는 것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기가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한도가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 특히 5월 들어서 이제 스트레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가계 대출이 굉장한 속도로 늘고 있다. 지금 5월 전체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게 우리 경제 운영에 큰 부담이 될까요? 이제 새 정부 곧 출범을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뭐 3, 4년 전부터 계속 사실 뭐 10년간 큰 스탠스를 보면은 2014년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합니다. 가계대출이 우리나라 GDP 수준에 비해서 조금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2020년에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속도에 비해서 가계대출이 너무 빨리 느는 것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아니냐. 사실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돈을 빌리는데 예. 이제 이 돈을 갖기 위해서 자기 소비를 위축시키는 수준까지 온 것들이 아니냐. 예.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비가 더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건 내수가 위축이 되면서 소상공인이 또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고용이 또 안 좋아지는 부정적인 역할들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특히나 생산적인 자원을 안 가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거시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민간에서는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 효율성이 안 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하자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총량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 정부 부채도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부채 늘고. 예, 그다음에 복지 비용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 부채 늘어날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 부채도 사실 코로나19 끝나고 중소기업 대출 같은 거 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가 다 느는 상황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경기를 부양하려면 또 축소시킬 수가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지금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한국은행은 그런 상황에서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결정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럼?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2, 3년 전 우리가 이제 제로금리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졌었는데 2, 3년 전 주택 구매판 영끌족들, 이른바 20, 30대 이분들이 지금 연체율도 늘고 있고요. 석 달 이상 원금과 이자를 못 갚게 되면 경매로 집이 넘어갑니다. 이미 경매 처분이 되는데 경매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저금리 시대 때 이제 이 B2를 했던 B2족들이 지금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걸 감당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갈아타기를 좀 유도하고 있는데 갈아타기의 맹점이 뭐냐? 갈아타는데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받았던 금리보다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비교하게 되면 그러나 이제 이 한도가 줄어들면서 본인이 원리금 갚아야 되는 이제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 당국이 좀 더 이제 세심하게 영끌족들이 이제 좀 지금 집을 경매 처분하지 않고도 이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은행들이 늘어나는 대출 수요, 대출금리 인하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바이오의 인기 키워드는 탈모입니다.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추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탈모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샴푸를 개발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화학과 이혜신 석좌 교수입니다. 홍합이 거친 파도 속에서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는 접착력의 원리를 사람 두피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에 착안해 이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탈모를 막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이혜신 석좌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과학자로 소개했는데 지금 네. 탈모 기능 제품을 만드는 걸 보니까 지금 회사도 운영하시는 거죠? 예, 폴리페놀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놀 팩토리요. 네, 네. 폴리페놀이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 기능성 샴푸를 개발하셨다. 네. 그래비티네요. 네. 무슨 어떤 샴푸고 이게 탈모를 어떻게 막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리를 감으면 네. 머리가 안 빠지는 그런 샴푸입니다. 그렇게 쉽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머리가 안 빠질 수가 있나요? 머리가 빠지기 전에 보통 가늘어지니까요. 아, 먼저. 네, 굵은 머리가 가늘어지고 빠지지 예. 굵은 머리가 직접 빠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가늘어진 다음에 빠진다. 네, 그러니까 가는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음. 가는 머리를 모공에서 나오는 거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가늘어지면 좀 헐렁헐렁해져가지고. 헐렁헐렁해지니까 이제 탈모 심하신 분들은 빗을 빗어도 쉽게 빠지고 그렇죠. 머리를 감을 때도 쉽게 빠지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머리 이제 맞죠. 이렇게 다 청소하시고 이런 뭐 머리가 이만큼씩 빠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과학자로서의 질문이 뭐냐면 모공의 사이즈는 그대로 있고 예, 여기에 굵었던 헤어가 가늘어질까 약간의 틈이 생길 거고 그렇죠. 그 틈에 홍합 접착의 원리인 폴리페놀 성분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거나 코팅해 줄 수 있다면 안 빠지게 해줄 수 있겠구나. 아,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예. 폴리페놀이네요, 홍합에. 네네네. 폴리페놀이 정확하게 뭐 어떤 겁니까? 폴리페놀은 약간 단백질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백질? 네,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도 뭐 콜라겐도 있고, 젤라틴도 있고, 인슐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예. 폴리페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매운 거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매운 거 드실 때 예. 캡사이신, 캡사이신. 네, 예. 그것도 폴리페놀이고요. 아, 폴리페놀이 여러 가지네요. 네, 와인 드시면 예. 와인에 있는 탄닌산도 예. 폴리페놀이고 저희 피부가 까매지는 뭐 김이 올라올 때 보면 이런데 까만 이렇게 멜라닌 멜라닌. 그것도 폴리페놀이고 그래요. 폴리페놀이 다양하네. 예, 초콜릿 드시면 뭐 카카오 이런 것도 폴리페놀. 녹차 드시면 약간 떨잖아요. 네. 거기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폴리페놀을 다 가지고 있다고 종류는 달라도. 네. 네네네. 그런데 그런, 예. 홍합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네. 이 뭔가 두피의 접착력을 강화시켜준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폴리페놀의 원리긴 해요. 원리긴 한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아까 와인하고 녹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와인이나 녹차를 드시거나 저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홍합이 물 안에서 이렇게 붙잖아요. 예. 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와인 드시면 뻑뻑한 느낌, 예. 혀에 뭐가 달라붙잖아요. 그런 떫은 맛을 물을 드셔서 입을 헹군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죠. 사실. 매운 맛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물에서 저항성이 있는 그런 성질들이 다 기본적으로 폴리페놀들의 성분입니다. 그 교수님 왜 홍합입니까? 홍합 외에 다른 조개류도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네. 왜 홍합을 어떻게 왜 특별한? 홍합이냐? 홍합이 특히 폴리페놀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접착제가 있는데 예. 저 접착제가 물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폴리페놀의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학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좀 고분자성 폴리페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물질을 사용을 하면 예. 얇아진 헤어가 쉽게 빠질 때 거기에 이제 코팅이 된다면 안 빠질 수 있는 접착성이 코팅이 된다 있으니까. 모공에.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안 빠질 수 있으니까 예. 탈모를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드셔서. 거죠. 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예. 제가 그렇게 만든 샴푸를 쓰는데 보통 샴푸라는 게 이렇게 머리를 감은 뒤에 예. 금방 물로
헹궈내잖아요. 그래도 안 없어집니다. 그만 없어질 것 같은데 깨끗이 헹궈내면 그게 남아있질 않잖아요. 어떻게 그 기능이 있죠? 그 폴리페놀이 단백질에 잘 붙습니다. 단백질에. 단백질. 헤어는 전부가 단백질이고 100%. 단백질이고 그렇군요. 저희 입에 있는 맨 바깥에도 그 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코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떫은 맛에 대한 설명을 네. 드렸었을 때 떫은 맛 드시고 물로 헹궈도 안 씻어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샴푸 쓰시고 네. 폴리페놀이 헤어에 붙는데 샤워기로 아무리 물을 해도 네, 깨끗이 안 찢겨내려요. 폴리페놀이. 정말 그럴까? 안 씻겨내려요. 네. 믿어도 됩니까? 예, 네, 그래요? 그러면 그 기능이 지금 폴리페놀, 홍합의 폴리페놀 기능이 조금 접착력을 강하게 하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뭔가 숫자로 과학적으로 좀 뭐가 증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뭐 굵기 측정을 해보면 예. 한 1회 정도 쓰면 19% 정도가 늘어나고요. 평균적으로. 번에? 네, 네. 붙어서. 아니, 한 번만 샴푸를 써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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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참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른 수치가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어드밴스 머티리얼 인터페이스랑 SCI 잡지에 논문을 냈는데 예. 거기에 그 서울의 그 압구정동의 탈모 병원 중에 하나하고 협업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머리가 얇게 얇아서 빠지는 게 이제 좀 심한 환자들 12명을 선정을 해서 샴푸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샴푸를 사용했고 샴푸 사용 전 3일을 예. 얼마나 하루에 머리가 빠지는지에 대한 그 탈모 개수를 셌고요. 네. 샴푸 빠지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매일 셌습니다. 네, 그때에 40에서 90%까지 네, 다 줄어요? 전원이 다 준 거는 100%다 줄었고요. 다 전원이. 줄었고, 예, 근데 준 비율은 한 40에서 90%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폴리페놀 팩토리를 만들어서 이 샴푸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과학자로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오시는 과정에서 이걸 좀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헤어만 얘기를 하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해요. 헤어는 아마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2012년. 네, 네. 왜 13년 그렇게 연구를 정도. 하게 됐어요? 2012년. 제가 그때는 지혈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혈제. 피를 먹게 해주는. 네. 근데 이 지혈제의 지혈 원리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폴리페놀을 썼고요. 그것도 폴리페놀이고. 네. 근데 피에 보면은 전부 단백질이거든요. 피가 끈적끈적한 이유가 예. 단백질이 꽤 많아서 이제 그런 건데 이 단백질에 잘 붙으니까 그러면은 피는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단백질이 많은 게 어딜까? 예.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헤어가 되는 거죠. 그게 헤어다. 네, 그렇게 헤어가 되니까 헤어에 여러 가지 기능을 줄 때 샴푸를 쓰면 샴푸가 세정제이기 때문에 다 씻겨 내려가는데 원래는. 그렇죠. 근데 샴푸 안에다가 폴리페놀을 여러 가지를 넣어주면 씻겨 내려가는 거는 노폐물은 씻겨 내려가더라도 폴리페놀은 헤어에 남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12년부터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지혈제를 마무리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19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폴리페놀 팩토리도 샴푸를 생산한 폴리페놀 팩토리도 직접 세우신 거잖아요. 네, 네. 연구하면서 기원 창업으로 세웠습니다. 기업을 계속 창업을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이 전에도 또 창업하신 회사. 그 지혈제 말씀드린 것도 창업을 창업을 하셨고. 예, 했었습니다. 창업하느라고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연구 열심히 하고 연구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샴푸를 아까 한 번만 써도 몇 %라고 그랬죠? 19%? 굵기는 한 19%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모는 40에서 90% 정도 되고. 그러면 예. 이미 이게 치료제나 네네. 또 약은 아니잖아요. 탈모 약은 아니죠. 약은 네네네. 아니잖아요. 탈모 증상을 조금 네네네. 완화하는 건데요. 뭡니까 그거 꺼내신 게? 이거 헤어인데요. 네. 예, 이게 이제 이게 좀 구겨져 좀 높게 있어가지고, 들어보세요. 네네, 이게 지금 좀 힘이 있어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걸 들어보면 네. 이게 지금 이게 잘 좀, 잡힐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우리 시청자들이 네네네. 딱 보기는 이렇게 좀 해서 뭐하는데 지금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 지금 이게 흐느흐느하다. 이제 흐느흐느한 게 원래 저희 헤어잖아요. 우리 헤어가 흐느흐느한데. 네, 원래 우리 애는 흐느흐느한데 제가 이제 폴리페놀을 발라왔어요 지금. 지금 발라왔어요? 예, 발라온 건데 이거는 조금 느끼기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 직선을 좀 보시면 이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을 보시면 이렇게 뻣뻣하다는 힘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그래요? 힘이 있다는 느낌이 들 지금 겁니다. 화면으로는 구별하기가 조금 좀 쉽지 어려우실 않아서 수는 제가 있어요. 나중에 네네네. 확인하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네네네. 정확한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떤 치료제나 약이 아닌데 그러면 탈모가 뭐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도 괜찮아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예방? 네네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미녹시딜 같은 약을 드실 때, 미녹시딜. 드시면 거의 혈관에 작용을 하거든요. 예.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근 쪽에, 저 깊숙이 있는 모근 쪽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샴푸는 이 두피 쪽에 작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피에. 네. 네, 그러니까 두 곳이 작용점이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는 저 밑이고 하나는 위고요. 예. 그래서 미녹시딜을 드시고 폴리페놀 들어가 있는 이 샴푸를 쓸 때 시너지가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후기가 예. 제품 후기를 제가 읽은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랬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후기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인기가 있어서 뭐 국내에서 지금 출시한 게 한 1년 정도 됐나요? 네, 1년 1개월 됐습니다. 1년 1개월 정도? 예. 뭐 판매가 좀 됩니까? 판매 좀 된 것 같아요. 된것 한 같아요? 200억 네.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200억 정도. 예, 120만 명만 병 120만 평. 네, 아,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해외에서도 상당히 이거 대만에 진출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대만에 최근에 대만의 진출을 반응은 했고요. 어땠어요? 모모 홈쇼핑에 시작을 했고 음, 저기 다 팔린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연구해서 하시는 분이니까. 마케팅과 판매에 직접적인 어떤 아, 그래요. 이런 거를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 판매가 됐다라고 됐다. 들었습니다. 판매가 잘 됐다고 잘 들었어요?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대만에 진출한 특별한 이유, 대만을 선택한 대만의 어떤 기후 때문에 네. 대만 사람들의 뭐 이 모발에 또 아, 영향 그런 게 있어요? 네. 사실 이 샴푸는 모발이 가늘수록 효과가 좋은데, 가늘수록.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양 사람들한테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서양 얼마 사람들이 전에도 동양 사람보다 모발이 모발이 가늘까? 특히요 가늘죠. 그래요? 백발이니까 그 옐로우 컬러, 그러니까 금발. 금발. 금발은 굉장히 가늘거든요. 약하고. 예. 그래서 심지어는 머리 빗으면 끊깁니다 중간에. 음. 그래서 브레이크가 생기는데 그런 모발에는 이 샴푸가 되게 좋아서, 그래서 프랑스에서 최근에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2주 동안. 프랑스에서? 예. 네. 거기서 제가 그때 직접 가서 샘플링을 하고 음. 그런 일을 했는데, 받으신 분이 좋아서 친구들 끌고 다시 오셨어요. 전시장에. 뭐 받아가지고 좋은 줄 어떻게 알아요? 써보니까 바로 효과가 써- 나오니까. 네, 네. 바로? 예,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계속 한 번만 써도 효과가 있다는 게 예. 참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 개발했고 써봤는데 믿기지 않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아까 대만 여쭤보셔가지고 야. 대만의 말씀을 드리면, 네. 대만은 저희가 해외 진출하는 여러 가지 루트를 지금 뚫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네. 대만하고 프랑스하고 여러 가지 나라를 가고 있는데요. 예. 대만이 진도가 좀 빠른 거였었어요. 그래서 대만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이 기능성 이런 기능 탈모 샴푸가 다른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네, 뭐 좀 비교를 좀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비교 결과는 다른 제품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샴푸는 세정제입니다. 세정제. 제 그렇죠. 머리에 있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제가 개발했던 이런 머리에 뭔가 남기는 효과적인 폴리페놀을 샴푸에 과량으로 넣어서 이런 기능을 해주는 샴푸가 현재로는 시중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제품하고 굳이 비교를 해서 뭔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샴푸를 만들 때 카이스트에서 저희가 직접 제가 개발한 폴리페놀을 만듭니다. 카이스테스 그 폴리페놀을 만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홍합을 가져와가지고
홍합에 있는 성분과 굉장히 유사한 어. 폴리페놀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기술 공정을 셋업을 했어요. 아. 이 폴리페놀 팩토리에서. 예.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홍합에 폴리페놀을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합니다. 홍합을 그냥 뭐 수입해서 하는 게 아니군요. 네네네. 그럼 껍데기도 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도 많이 남고 그래서 그거를 샴푸 공장에 보내서 샴푸 공장에 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많이 생산을 못해서 네. 처음에는 그런 어떤 예약 판매 시스템으로 시작을 한 거였고요. 자, 이 화학과 교수님으로서 과학자로서 지금 헤어 이런 관련 상품을 이제 개발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혹시 이 네, 샴푸 네, 외에 네. 어떤 이제 이 헤어 관련된 뭐 새로운 뭐 상품을 개발하는 뭐 그런 계획이 물론 혹시 있죠. 어떤 물론 거예요? 있습니다. 이 지금 넣고 있는 폴리페놀의 힘이 있습니다. 힘이. 아까도 제가 여기서 힘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온 거였는데 이 힘을 조금 더 증대시키는 폴리페놀을 개발 중에 있고요. 힘을 증대시킨다 머리에 힘을. 코팅이 됐었을 코팅이 때. 됐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곱슬머리가 펴집니다. 곱슬머리가? 네, 어, 네, 네.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 곱슬머리 펴지는 수요도 외국의 사람들 특히 뭐 맞습니다. 많을 예, 땐 예, 흑인들 예, 예. 경우 그리고 직모도 그 동글동글한 뭐라고 할까요? 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그가 있잖아요. 저기 여성분들이 쓰는 롤 감는 거. 롤을 이렇게 주면 음. 웨이브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폴리페놀 개발하고 상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홍합의 성분을 이용해서 탈모 샴푸를 개발한 이혜신 석좌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폴리페놀 팩토리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가계대출이 늘면 경제 운용에 큰 부담이 됩니다. 소비 여력이 줄어서 경기 회복이 더 멀어지기 때문이죠. 새 정부가 긴급 추가 경정 예산으로 돈을 푼다고 해도 미봉책에 그칠 겁니다. 일각에선 이자를 깎아달라거나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